오랜만에 배워요. 문과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 거. 네? 항상 이과 설명회 할 때는 부모님들이 바글바글한데 문과 설명회 할 때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없으셨거든요. 앞에서 선생님께서 그 전형 설명을 많이 해주셨나요? 저 이거 쓸까요? 쓸까요, 이거? 네. 제 목소리 완전 큰데. 네? 아, 그러세요? 괜찮으십니까? 아, 네. 자, 그러면 앞에 선생님께서 전형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논술 위주로 수업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저희 입시 실장님께서, 내년도에 변하는 그 논술 정시 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설명을 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부모님들이 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괭해가지고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안 지루하게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일단은 예시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자료 중에 요게 있을 거예요. 요거 한 장짜리. 요게 뭐냐면, 이게 오늘 이게 내년도 자료이긴 한데요. 요게 올해 발표된 거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 요게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양대학교가 인터컬리지를 만들면서 원래 최저가 없었거든요, 거기가. 근데 갑자기 3합치를 만드는 그런 갑자기 변수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정확한 거는 내년도 봄에 4월, 5월쯤 되면 대학에서 발표하면 그때 또 바뀌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또 한 번씩 또 바꾸는 경향이 있어서 요거는 아주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요. 현재 발표된 자료를 모아놓은 거니까 참고해 보시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일단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학생들이 한국사 점수는 이렇게 대충 보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국사를 6등급을 맞아가지고 수능을, 그러니까 그 논술 시험을 아예 보러 못 가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어디다 버렸냐 이러면서 제가 막 디스했었는데, 한국사 그 등급은 생각보다 이다지 선생님 수업 하루만 들어도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를 좀 대충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선호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한국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미리미리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가서 그걸 한 번씩 챙기자 정도만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제 수업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그래서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이따가 저희 입시 실장님께서 필요하시면 좀 같이 보자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한 장짜리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고3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입시가 올해 끝나면 좋겠으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끝났는데 더 잘해보고 싶어서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니네들이 출결을 잘못 잡으면 그때 메롱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동국대, 중앙대, 서강대, 성신여대 이런 데는 출결이 안 좋으면 감점이 좀 있어요. 2025학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학폭이 들어가요. 학폭이 들어가서 이것도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학폭 점수가 좀 들어가서 이게 좀 감점이 되게 커요. 그래서 물론 지금 고3 학생들한테는 뭐 되돌릴 수는 없으나 동생들이 있으면 착하게 사는 걸로.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영향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호, 성대 같은 경우는 그게 2호 정도가 되면 그냥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2호가 사과하는 거라고, 아닌가? 반성하는 건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알고 계시면 이제 동생들이 있으면 조금 참고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수업을 할 때, 일단 항상 여기 보면 파이널 수업까지 목동에서는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제가 여태까지 수능 직전에는 뭐 직전 파이널 이런 수업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자녀분들하고 대화하시기 쉬우신가요? 그죠? 저는 그 어려운 친구들과 글을 쓴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휘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연습을 반복적으로 시키면 어느 시간대가 되면 이게 만들어졌었거든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요 파이널 앞에 아마 직전 파이널에서 수능 직후의 대학들 위주로 수능 직후의 대학들 중에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교들이 성대나 경희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두 학교는 처음에 애들이 막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러더라도 여러 번 이렇게 막 불리면 애들이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여기서 직전 파이널 정도를 하나 더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파이널은 뭐 대학별로 진행을 하고 직접 파이널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냥 대학별로 수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개강을 할 때는 원래 원장님께서는 1월에 개강을 좀 했으면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가지고 2월에 개강을 하는데, 처음에는 거의 600자 이내의 글을 많이 쓰게 할 거거든요. 근데 이 600자 이내의 글을 쓰게 하면 부모님들은 아니 왜 2000자를 안 쓰게 하고 600자를 쓰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가들은 2000자 쓰라 그러면 한숨 쉬다가 가요. 그러면서 논술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글을 처음에 제가 주로 많이 주는 글이 한국 외대 글을 많이 주는데, 한국 외대는 비교적 지문이 쉽고 제 피셜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처음에는 글을 좀 짧은 거 위주로 좀 주는 반면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가면 분량이 좀 늘어가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보통 한 2월부터 한 4, 5월까지를 저 첫 번째 단계로 보는데, 그때는 주로 뭘 하냐면 문장 쓰기 연습, 그 다음에 문단 만들기 연습, 그 다음에 문제 읽는 연습. 문제 읽는 거를 제가 개강할 때 아이들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애들한테 종강할 때까지 내가 이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설마 이러는데 종강할 때 여지없이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요 단계에서는 대부분 애들이 문제 읽는 연습, 그 다음에 읽는 걸로 가져다가 첫 문장 쓰기, 아니면 문단 도입 쓰기, 이런 연습들을 정말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는 문제가 2개가 돼서 분량이 늘어가는 거랑, 아니면 한 문제여서 분량이 늘어나는 거랑,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한 8월, 9월께쯤 되면 이제 요거 오타 났다, 2026학년도 돼서 대학교별 문제를 같이 볼 건데, 요때쯤 되면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학교별로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문제가 완전히 고정적인 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는 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이 연도만 바뀌고 구조가 완전 똑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학교별로 수업하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즘은 고정형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수업하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학교별로 수업하면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거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여러 대학교를 대비할 수 있게끔 문제를 변형시켜서 동시에 진행을 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로 이제 지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확대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느 쪽에 있는 거냐면, 지금 3쪽에 있는 걸 지금 확대시켜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거는 다 자료에 담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시문들의 구성들을 좀 보면 요즘은 뭐가 좀 많으냐면, 학생들이 일단은 비문학이 나오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비문학보다 뭐가 좀 많이 나오냐면 문학이 훨씬 많이 나와요. 문학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요게 기본적으로 언어, 국문 지문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영어 지문이 들어가거나 도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리 논술이 들어가거나 요런 식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요게 나오면 완전 좋아요. 우와,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훨씬 어려운 게 뭐냐면, 요즘 학생들이 어휘력이 되게 많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막 수업하다 이런 단어 아니 하고 물어보면 저희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문학은 이렇게, 비문학은 뽑아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뽑아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부족한 표현력을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학 지문은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는 아는데 본인 언어로 뽑아내는 게 어려워서 요게 혹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정말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구성된 게 언어 지문이라면 저기 맨 위에 보면 언어 지문이 나오는 학교들은 주로 저런 식이에요. 네, 저런 식이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여기 맨 앞에 보면 이제 연대가 모든 뭐 다 들어가 있는데 연대는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연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영어 몇 등급이니 혹은 수학이 몇 등급이니 라고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써볼수록 연대는 좀 유리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쉬워졌거든요. 근데 연대도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연대는 문학 지문이 원래 안 나왔던 학교인데 문학 지문도 나오고 영어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지면서 그 영어 지문도 본인 표현으로 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분량을 못 채우거나 아니면 문제를 아예 소화를 못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난이도 자체가 어려워서 연대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도표가 나오는 게 요 밑에 있는 학교들인데 도표는 학생들이 이제 도표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애들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도표가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다. 거기다 눈 반만 감아도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증가했냐 내려갔냐 요것만 뽑아내면 돼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도표가 나오면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표 나오는 걸 여러 개를 막 줘보면 애들이 아 어렵구나라고 느끼는 대학들이 성대, 그 다음에 건국대, 자, 그 다음에 또 인하대 정도? 그 세 개 대학을 뺀 나머지 학교들은 도표가 어렵진 않아요. 도표가 어렵진 않고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건 성대. 성대는 진짜 어렵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도 학생들한테 어려운 거지 부모님들이 보시면 이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어렵니? 하고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덮여놓고 어렵다고 해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 보면 이렇게 도표도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특징이 접근하는 방법을 쌩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아 맞다. 제가 1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아 맞다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죽방 날린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3개 대학이 나와 있는데 한국 외대는 영어 지문 자체가 고3 학생들이 소화를 못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는 영어를 못해서 외대를 못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설득을 한 예전에 학생들만 하더라도 막 원서 쓸 때 저희는 원서 쓸 때 6월 모의고사 끝나고 한 번, 9월 모의고사 끝나고 한 번 해서 뭘 하냐면 지원 상담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입시 실장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게 상담 결과 나중에 꼭 확인하세요. 상담 결과 한 장씩 이렇게 다 출력을 해서 주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도 예전에는 애들을 안 돼. 막 거의 막 멱살을 잡고 지원을 하게끔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러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정 그렇다면 그리고 내두는데 나중에 되면 왜 자기를 설득하지 않았냐며 뒤늦게 막 뒷북치는 게 대부분 한국 애들 입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고 근데 이 중에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화여대. 네, 이화여대는 2025학년도까지는 수능 최저가 3합 6이었어요. 제일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내년에는 2합 5로 내려가요. 그래서 물론 국어를 포함해서 2합 5여서 국어 능력이 조금 그러시면 좀 그렇긴 한데 여대는 저는 여학생들한테는 혹시 따님이신 분? 여대 강추. 완전 강추. 왜냐면 실질 경쟁률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여대라고 싫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졸보단 낫다 하고 설득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졸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여대는 좀 강력 추천하는 편이고 그중에 서울여대는 내년에 최저가 없어져서 조금 유리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어 지문은 이화여대는 조금 어려운 편이고 연대는 어렵진 않지만 지문 길이가 워낙 길어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수리 논술을 보면 요즘 전반적으로 되게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경계열하고 인터컬리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내년도 들어가는 아이들이니까 한양대학교가 수리 논술이 제일 어렵다
어렵거든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데가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는 살짝 뭐 요 정도? 그런데 한양대 시험 보고 나서 애들이 저더러 다 뭐라 그랬냐면 찢고 왔다고. 한양대를 찢었다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니네가 안 찢겼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말았었는데 한양대조차도 올해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양대가 막 미적분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요즘은 뭐 대부분 확통 좀 많이 나오고 그러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올해 한양대 인터컬리지를 파이널 수업, 그러니까 한양대 상경 수업을 파이널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반에 거의 대부분이 이과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혹시 이과 있으세요? 자녀? 이과 학생들이 인문 논술을 가르쳤을 때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 이유가 문과 학생들은 좀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잘 쓰고 싶다. 하란 대로는 하지 않아요. 우리 문과 학생들은 뭐 시키면 맞다 이러지 하란 대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과 학생들은 좀 하란 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합격률이 좀 높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문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논술을 어떻게 채점을 하는가?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는데 요거는 이 쪽수를 잠시만요. 제가 지금 뭐를 설명을 할 거냐면 이쪽에 있는 대학에서 이런 답안은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건데 나중에 그거는 읽어보시고 요거를 이쪽부터 제가 지금 어디까지 설명할 거냐면 3쪽, 4쪽까지 걸쳐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하려면 대학이 원하는 답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대부분 저는 이제 논제라고 항상 얘기했었는데 학생들이 올해 논제가 뭐예요? 하고 물어봐서 내년에는 문제라는 말로 바꿀 계획이에요. 문제 안에 뭐가 있냐면 문제의 요구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이 요구와 관련한 표현들을 문제 안에 굉장히 많이 넣어줘요. 그리고 요 지문하고 요걸 묶어서 요거를 논증에 맞게 답을 쓰게 하는 게 요즘 입시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답을 쓸 때, 논술 답안 쓸 때 논을 먼저 써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 논이 뭐냐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먼저 쓰는 게 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답이 뭐니? 논이다. 그 다음에 이게 뭐니? 도입이다. 그래서 도입의 뜻이 아니? 그럼요. 막 이러면서 발끈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물어보는 거를 먼저 쓰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쓰는 게 바로 논증인데 이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괄식이라고. 그래서 논술은 무조건 두괄식으로 써야 돼요. 혹은 학교마다 또 좀 늘어나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정리하는 걸 요구하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요거까지 붙으면 요건 양괄식인데 거의 대부분 논술은 두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요약을 해라. 그러면 학생들이 요약이 뜻은 굉장히 잘 알아요, 애들이. 근데 요약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중심 내용을 간추리는 거예요. 대답은 또 잘해요. 그런데 글은 중심 내용과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답이 시작이 될 때, 즉, 이 논자리에는 물어보는 거에 대한 요구에 맞는 문장이 출발을 해야 그래야지 교수님이 이 친구는 내가 뭘 물어봤는지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가 할 수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학생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비교를 해라.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지문을 요약을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은 논제 이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데 배가 고파요. 라고 대답하는 건 논제와 무관한 답안이다. 저런 답안들은 합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왜요? 왜요? 하고 물어봐요. 왜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너는 제가 그런 반문에 뭐라 그러냐면 A라는 애한테 너는 왜 A니? 하고 물어보면 표정이 이 자식이 나를 이걸 왜 물어보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거든요. 그런 질문과 똑같아. 그랬더니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줘야 알더라고요. 우리 고객님들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논제 요구에 맞게 써야 되고 그래서 답안을 쓸 때 문제 안에 있는 표현까지 그냥 막 가져다 쓰라고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거를 니네 표현으로 바꿔서 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바꿔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바꾸지 말고 그냥 갖다 써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요 논제의 요구를 지문에 있는 표현을 끌어다 써야 돼요. 그래서 저기 두 번째 보면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뭐냐면 지문 안에는 제가 지금 색분필을 안 갖고 왔더니 저 뒤에 계신 분이 막 왜 안 들고 갔냐고 지금 저한테 막 뭐라 하거든요.
색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자, 그래서 지문을 보면 비문학이 있으면 핵심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얘를 무조건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저 표현을 본인 표현으로 바꾸면 등급이 하나씩 내려가요. 그래서 비문학이 나오면 이 표현을 끌고 학교의 요구에 맞춰서 학교의 표현까지 끌고 와서 답을 쓰면 그건 정답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답안에서 내 답안이 확실하게 보이는 건 그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써라. 그러면 애들이 제 생각에는요. 니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논제 요구에 맞게 지문에 있는 표현을 끌고 와서 정답을 이 논증으로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기 보면 네 번째 보면 간결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문장의 길이가 36자에서 38자가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논술에서는 50자 내지 60자 정도로 쓰기만 하면 저 범주에는 다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올해 익명성은 제가 보장해 준다고 맨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양모 씨 아들 뭐 성호군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 문장을 인간의 탈을 쓰고 몇 문장을 한 문장으로 썼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저 올해 얘 죽일 뻔했어요. 몇 문장 쓸 것 같아요. 보통 제가 50자 내외를 한 문장으로 써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몇 문장을 그러니까 몇 자로 한 문장을 썼을까요? 이 친구가. 네? 300자. 300자는 예전에 다 기록이 깨졌어요. 예전에. 300자는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양지메가에서 걔는 최모 씨 아들 뭐 보민군이었거든요. 이분이 518자로 한 문장을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518이라고 놀렸거든요. 근데 그 기록이 올해 깨졌어요. 상상하기 어려우시죠? 근데 이 친구가 몇 자를 썼냐면 한 문장으로 586자를 썼어요.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답안지를 내면서 어깨 뽕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지고 이번엔 그분이 오셨다며. 너무 잘 쓴 것 같다며. 깜짝 놀라실 것 같다며. 답안을 정말 깜짝 놀래요. 결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 아이를 보통 답안을 쓸 때 50자 내외의 문장으로 쓰면 학생들이 큰 오류 없이 의미 전달이 잘 돼요. 그런데 이게 문장이 길어져 버리면 아이들이 대부분 영어식으로 문장을 많이 쓰거든요. 요즘 영어식으로 많이 써서 조상이 제인이냐 뭐 리차드냐 하면서 제가 막 놀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맨 앞으로 끌어올려서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단도 또 이게 제가 별 희한한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보통 문단은 보통 300자를 기준으로 나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300자로 문단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500자면 나누기 300 해서 예를 들어서 2개 정도가 일반적이다라고 알려주는데 300자의 글을 쓰더라고요. 말도 안 나오네. 몇 문단이 나왔을까요? 이분은 최모 씨 아들 뭐 근우군인데요. 안타깝게 다 남학생이었어요. 최모 씨 아들 뭐 근우군인데 이 친구는 서강대 갔어요. 참고로. 네. 근데 자, 몇 문단 만들었을 것 같아요? 300자의 분량으로. 세 문단은 자주 나와요. 이분은 11문단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11문단이 자기는 문단을 만든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원고지 첫 칸을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문단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500자까지 그냥 한 문단으로 써라 라고 얘기해요. 그냥 차라리 그게 낫다. 그냥 500자까지 한 문단으로 써라 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문단은 학교에서 보면 논제 요구가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뭐뭐고 후, 뒤, 다음 이런 표현이 있으면 걔를 기준으로 문제를 끊어 읽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500자면 그 아이가 있으면 끊어서 걔네들을 기준으로 문단을 나눠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 안에 순서를 준다는 건 야, 우리 학교 문제에서 여기서 내용이 제일 많이 바뀌어 라는 걸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하나로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수들을 자꾸 없애주는 게 논술 연습하는 그런 주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맞춰서 답안을 써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수능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년이라고 근데 이제는 양심이
20년이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오래 해먹었어요. 오래 해먹었는데 그러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논술을 합격하려면 제가 가끔 수업을 하다 보면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혹은 제 수업을 계속 듣다가 파이널에 제가 그러니까 열지 않는 대학들이 있으면 그걸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첨삭이 어렵다. 그 다음에 교재가 너무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한 학생들한테 야 오래 해먹었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세 가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교재 부심이 좀 남다른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항상 이게 올해 수업을 끝내고 나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내년도의 교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걸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과거에 가르쳤던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교재가 또 바뀌었어요? 저희 때랑 또 달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제가 하는 말이 고객님들이 달라졌어 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 때 요즘 학생들은 예시를 진짜 많이 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답안 작성하는 방법도 그 예시 답안으로 많이 펼쳐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첨삭 관련해서도 네 번째 보면 보통 논술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첨삭 되게 민감하시죠? 안 그러세요? 첨삭 되게 민감하시던데요? 근데 대부분 첨삭이, 대면 첨삭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대면 첨삭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 줄 게 많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섞어서 얘기하면 쭈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면 첨삭은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대면 첨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공개 첨삭으로 넘어갈 건데 지면 첨삭은 뭐냐면 저희는 무제한 제작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더해 그럼 애들이 막 이러는데 다 같은 답안을 11번까지 쓴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작성한 답안은 지면으로 돌려서 주고 공개 첨삭은 뭐냐면 학생들이 원할 때 가끔씩은 이제 고3 학생들은 대부분 이름을 지워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지워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다 학생이라면 모든 답안을 복사를 떠요. 그래갖고 이름을 지워서 한 부씩 다 나눠줘요. 풀세트를. 그래서 이거를 같이 터는 거죠. 이게 잘 된 거다. 이건 못된 거다. 그럼 애들이 이게 처음에는 되게 창피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워놨는데도 발색이 되더라고요. 얼굴에.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저예요. 뭐 이런 표현으로 짓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름을 지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안 지우는 걸 좀 선호하는 게 뭐냐면 그래야 이게 누구 답안인지 알고 정확하게 얘기를 좀 더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름이 좀 지워지면 학생들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MBTI가 I거든요. 네, 아무도 안 진짜 그래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가끔 정말 내성적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조절해 가면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름 까고 그냥 공개 첨삭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이 쓴 답안지를 다른 친구들의 답안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개 첨삭을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창피해하긴 하는데 가장 빨리 답안이 느는 게 공개 첨삭이에요. 그래서 기숙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공개 첨삭을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우린 혼자가 아니었어. 너두니 나두니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좀 지나면 자가 첨삭을 해야 되고 자가 첨삭은 그러면 대면 첨삭과 자가 첨삭의 차이점이 뭐냐면 대면 첨삭은 주로 제가 떠들어요. 근데 자가 첨삭은 학생이 떠들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저 물음표가 뭐냐면 본인의 답안의 실수를 본인이 다 뽑아내요. 그래서 그게 되면 합격률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이게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는데 하다 보면 이것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첨삭은 무조건 대면 첨삭이 다 최선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공개 첨삭을 하고 대면을 따로 진행해요. 공개 첨삭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공개 첨삭을 하고 또 저기 골방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다시 와 이러면 네 이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병행을 해야 학생들이 많이 늘지 대면 첨삭만 진행하는 건 저는 결사 반대거든요. 그래서 첨삭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채점 기준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건데, 왜 이걸 강조를 했냐면 요게 중앙대 실제 기출문제거든요. 몇 쪽을 보시면 되냐면 어딨지? 어디 갔을까? 잠시만요. 혹시 찾으셨어요? 뺐나 본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이게 보이세요? 다 보이세요? 제가 아까, 네? 3쪽이에요? 3쪽에 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이거를 왜 강조를 드리는 거냐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문제의 요구가 있고 문제의 요구와 관련한 표현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중앙대 실제 기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거. 그러면 저 표현을 그냥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요게 부모님들은 좀 낯서시겠지만 요 표현이 뭐냐면, 요 표현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논제가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저게 지문끼리 연결해서 뭔가를 물어볼 때도 있고, 이 문제에서는 저 가나 다라를 요약하라는 문제였거든요. 거기다 또 뭐도 있냐면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고 있는데, 요건 뭐냐면 서본결로 쓰라는 건데 중앙대 문제 1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 각각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애들도 알아요, 다. 각각은 따로따로. 근데 말과 답안이 달라요. 그래서 저런 사소한 표현들을 놓쳐서 오답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뭐냐면 지문 4개 안에 저 밑줄 찐 2가지가 무조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문에서 거기에 해당된 아이를 뽑아서 저 표현을 얹어서 지문별로 2문장씩 요약하는 걸 계속 시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밑에 첫 번째 체크를 보면 4개 지문을 다 찾아서 쓰면 자 37점을 줘요. 40점 중에. 그런데 4개 중에 3개밖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8점이 까여요. 8점이면 중앙대 기준으로 보면 내신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한 0.3점 정도 되거든요. 약. 그러면 고등학교 3년이 0.3점이거든요. 그럼 8점이면 제가 맨날 환갑 지났다 그러고 맨날 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술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내신은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뒤에 보시면 이따 다시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내신은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근데 대부분 6등급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몇몇 대학은 제가 매년 8등급 학생들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은 그냥 내신을 한 흔적이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그냥 갖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가의 주인공이 생각이 전환된 계기는 뭐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제의 요구에 맞는 답이 되는 거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뽑아낸 그런 답안이 되면서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보시면, 자,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거는 4쪽에 보시면, 4쪽 보시면 될 거예요. 4쪽을 보시면 한국 외대 문제가 있는데, 요건 실제 학생들 답안을 제가 달아놓은 건데, 여기도 지금 문제 안에 요 표현과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학교에서 뭘 요구하는지와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는 학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논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건 공통점이 뭐다 라고 밝히고, 그 지문 안에서 공통점과 연결된 아이를 요약을 해주면 그게 논증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뭐다 라고 밝혀주고 그 지문 안에서 차이점에 해당되는 아이를 요약해서 붙이면 요게 논증이에요. 그래서 논증 관계만 잘 나오면 교수님들은 되게 논리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 위에 있는, 즉 뭐냐면 상호작용, 그 다음에 과업을 수행한 사례, 이런 표현들을 가져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져다 쓰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예전에는 변형해서 썼는데 어휘가 좀 딸리다 보니까 잘못 변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써라고 올해는 그냥 건드리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자리에는 공통점 혹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와야 답인 거예요. 그런데 학생 1을 보시면, 자, 학생 1의 동그라미 1번이 뭐같이 보이세요? 학생 1의 동그라미 1번. 저거 바의 요약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의 요약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거는 떨어지는 답안이에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생 답안 2도 학생들이 자주 쓰는 그 형태거든요. 자, 1번은 뭐냐면 바를 요약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사를 또 요약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2번에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얘네들은 저 보시면 두 주체죠. 두 주체를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협력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에서 극대화시켰다라는 공통점을 뒤로 뺀 거예요. 요런 게 뭐냐면 미괄식 구성이에요. 논술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구성이에요. 그럼 요거를 순서를 뒤집었을 때가 바로 두괄식 구성이고 논증인데 요즘 학생들이 미괄식 구성을 정말 많이 써요. 저거 뜯어서 고치는데도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학생 답안 3번을 보면 자, 1번 공통점 보이시죠? 그리고 두 주체가 뭔지 보이시죠? 상호작용도 뭔지 보이시죠? 저거에 해당되는 표현을 갖다가 얹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차이점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 1번 뒤에 저 어떻게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상호 협력 관계가 나왔는지를 바사로 요약해서 붙이면 그 자체가 논증이고, 자, 얘네들이 어떻게 1차적 주체가 뭐 반은 비전문가고 사는 전문가다 이 내용을 뒤에 요약해서 붙이면 그 자체로 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논증을 중학교 때부터 배우거든요. 근데 그래서 논증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이죠 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논은 문장을 분리해서 쓰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논자리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요구하는 요구가 무조건 보여야 돼요. 그것도 직관적으로 돌려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자, 4쪽에 보면 한국외대 보면 한국외대 맨 마지막에 도표를 보면 학교의 채점 기준이 보일 거예요. 그 내용에 맞춰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4쪽에 맨 위에 네모 보면 한국외대의 예시답안이 달려 있거든요. 한국외대의 예시답안을 보면 자, 뭘로 시작하시는지 보이세요? 그죠? 공통점 차이점이 보이시죠? 학교가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써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부터는 저희 입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 논술은 그래서 꾸준히 정말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글을 안 읽어봤어요. 글을 읽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저는 문장을 못 써요. 처음에 다 못 써요. 그래서 단계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건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질문 받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 금연 선생님 같이 논술 같이 하고 있는데 입시 분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설명회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른 곳에서 못 들으셨을 얘기들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논술이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대입은 수시랑 정시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수시는 지금 올해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5%를 차지하거든요, 수시가. 그리고 정시가 35% 정도 차지해요. 그런데 수시가 끝나고 나면 모든 모집 인원이 다 모집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추가 모집 인원이 빠지고 나면 남는 인원들이 있어요. 그런 건 다 정시로 2월이 돼요. 그러면 2월 되면 보통 정시가 50% 그리고 수시가 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심 있는 전형인 논술 전형을 볼 건데요. 수시에는 크게 4가지 전형이 있어요. 교과, 내신만 보는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학생부를 정성평가하는 전형,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보고 있는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실적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요즘은 다 수능 위주로만 평가하는 전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주장하는 나눠져 있는 전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과는 정량평가입니다.
딱 내신만 봅니다. 그리고 면접을 일부 보는데 요즘 면접에 어떤 변별력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과, 정량, 내신만 보게 되고요. 종합은 정성평가의 대표적인 전형이고요. 지금 저희가 볼 논술 역시 정량평가 전형입니다. 실기는 정량평가고요. 마찬가지로 수능도 정량평가, 수능 성적만 보는 전형이겠죠. 그러면 수시 논술은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 정량평가 전형이거든요. 그러면 정량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문제를 어떻게 채점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근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논술 어떻게 채점하는지. 보면은 논술 시험을 보러 가면 원고지를 나눠줍니다. 인문 논술은 대부분 원고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균관대를 제외하고는 또 이대를 제외하고는 줄글 말고 원고지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가장 위에 인적 사항을 마킹하면 OMR 마킹을 하고요. 여기다 OMR 마킹을 하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OMR 마킹을 하고요. 밑에는 이렇게 원고지 칸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앞에 면이 1번 문항, 뒷면이 2번 문항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 가장 마지막에 끝난 대학이 어디냐면 어머님들 인하대 또 아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요 두 대학은 다음 주에 우리 합격자가 나오거든요. 벌써 12월 13일 2주 후에 공개를 해요. 2주 후에 합격자를 공개를 하려면 보통 인하대 어머님들 시험 몇 명 정도 보실 것 같으세요? 경쟁률이 보통 인하대 같은 경우 30대 정도 나오거든요. 아주대는 더 높아요. 55대까지 올라가는데 둘 다 최저가 없는 학교라서 높은데 인하대 같은 경우 보통 4,000명 정도 시험을 봐요. 그러면 교수가 2주 안에 4,000명 답안을 전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모니터를 2개 갖다 뒀습니다. 제가 실제 채점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를 2개 갖다 놓고요. 듀얼 모니터 갖다 놓고요. 자, 요 2주 동안 언제 시험을 보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대학교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스캔을 쫙 뜹니다. 쫙쫙쫙쫙 스캔을 떠요. 여기 OMR 카드 되어 있는 면을 중심으로 스캔을 딱 뜨면 교수 화면에는 뭐만 보이냐면 학생의 답안만 보입니다. 딱 답안만 보여요. 1번 문항이면 1번 문항 보이고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채점란이 있습니다. 채점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C, D, F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오른쪽엔 뭘 띄워두냐면요. 지금 보시는 거 보이시죠? 요걸 띄워놓습니다. 채점 기준을 띄워놓습니다. 교수가 출제한 교수가 채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학과에서 몇 명씩 데려다가 돈을 주고 이렇게 채점을 시키는데 오른쪽에 자기가 낸 문제가 아니니까 어떤 문제인지 잘 몰라요. 교수님들은. 그러면 오른쪽 채점 기준, 출제자가 만든 기준을 보고 채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만 읽기 시작해요. 보통. 나왔나? 안 나왔나? 답이 나왔나? 안 나왔나? 먼저 찾습니다.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정말 냉정하게도 오른쪽에 우측 하단에 뭐가 있냐면 여기 모니터에 우측 하단에 뭐가 있냐면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답이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오겠구나 하고 누릅니다. 그럼 자동으로 F 처리가 됩니다.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잘 쓴 친구들 걸 읽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면 굳이 읽을 이유가 없어요. 요런 답안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증 구조에 따라서 답이 가장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전형인데, 그래서 이 정량평가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문제마다 점수가 정해져 있고 여기 보이시면 4개의 제시문에서 모두 정확하게 찾은 경우 37점을 줄 수 있대요. 이렇게 딱 점수를 고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채점이 빨리 끝나요. 생각보다 채점이 빨리 끝나고 이게 답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들이 발생을 하냐면 이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동점자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정량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동점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요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동점자가 나오면 보통은 교수 2인이 채점합니다. 복수에 2인이 채점을 하고 만약에 우리 학과가 5명을 뽑아야 되는데 채점을 해봤더니 마지막 2명이 동점자예요. 그러면
교수 2인의 평균 점수를 낸 다음에 동점이 발생했으면 추가 교수 1인이 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수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면 새로운 교수의 점수가 현저하게 차이 난다면 재채점에 들어가고 만약에 평균에서 3점 이내라면 그냥 그대로 채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동점자가 갈려지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동점자가 만약에 또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대학마다 달라요. 좋은 대학이 있고 안 좋은 대학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추가 채점을 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모두 선발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내년 전형에서 한 명 빼면 됩니다. 올해 얘는 가야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안타깝지만 생년월일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늦게 태어난 친구들이 더 먼저 뽑힙니다. 왜? 공부할 기회가 적었는데 똑같이 동점자가 나온다면 더 열심히 했겠구나 이렇게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년월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보통은 모두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신 내년 전형에서 한 명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술 전형이 정량 평가로 이렇게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채점이 들어가고요. 아까 인하대 같은 경우 월요일에 채점을 하고요. 화, 수, 목, 금. 교수님도 토요일, 일요일 안 나오시거든요. 안 나오시겠죠. 8시간만 딱 일하시는데 그러면 딱 2주가 주어지는데 마지막 수, 목, 금은 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합격자 발표도 해야 되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날은 5일 안팎입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 5에서 6일 정도 안팎에 채점이 거의 다 끝나는 정량평가 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답을 얼마나 잘 쓰냐 싸움이 되게 중요한 전형이라서 공식을 적용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이제 좀 자세히 전형별로 좀 살펴보시면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요게 올해 이제 지금 전형 계획 기준인데 고려대학교의 전형 선발 비중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교과 전형이고 두 번째가 종합 전형, 세 번째가 논술 전형인데 생각보다 높은 퍼센트예요, 어머님들. 이건 왜냐면 고대, 또 연대, 또 우리 가고 싶은 주요 대학들은 생각보다 논술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고대는 좀 낮은 거거든요. 보통은 15% 안팎을 차지해요. 최근에 종합 전형에 공정성의 이슈가 생겨서요, 어머님들. 면접을 줄이고 종합 전형을 점점 줄이고 있거든요. 학생부 반영 영역을 줄이고 있어서 요게 말은 정성평가지만 학생부를 정말 정성스럽게 평가를 하지만 변별력이 발전이 없어졌어요, 옛날보다. 학생부 생기부가. 그래서 주로 뭘 보게 되냐면 교과 성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아이가 서울 연세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 교과의 경우 1.01부터 1.08까지만 붙습니다. 대부분의 학과가. 전교 1등을 고등학교 3년 내내 중에서 한 번에서 두 번이나 놓치면 아슬아슬해집니다. 연대, 경제. 서울대는 얘기가 좀 달라요. 근데 연대, 또 고대는 요걸 못 맞추면 못 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논술은 그런데 뭐만 보세요? 논술 100% 대학이에요. 그래서 연고대를 지원하는 게 좀 유리하고요. 점점 뭘 늘리고 있냐면 대학들이 논술을 자꾸 늘리고 있어요. 왜냐면 28학년도부터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선발할 방법이 없어져요. 대학에 선발할 방법이 없어지니까 대학교는 이제 대학별고사, 과거의 본고사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게 대학별고사, 논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그러면 왜 논술로 뽑을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요거는 논문에 나와 있는데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성적이 가장 높은 전형이 뭘 것 같아요? 근데 학점이 가장 높은 전형 이 중에 어떤 게 되게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과가 가장 높습니다. 왜? 3년 내내 1.01, 1.08 열심히 한 친구들이 대학 가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잘하는 전형이 뭘까요? 놀랍게도 논술입니다. 왜냐면 대학 가서 레포트를 제출하는 모든 레포트가 논술형 레포트이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인문계열의 경우. 그 다음이 종합. 그 다음이 정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예외가 있었어요. 왜냐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바람에
응시 인원이 대폭 늘었거든요. 원래는 44만 명이 봐야 돼요. 지금 고3 인원이. 그런데 올해 의대 정원이 늘면서 54만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역대급 인원이거든요. 재수생이. 응시를 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저희가 논술 전형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저거든요. 최저를 맞추냐 안 맞추냐 싸움인데 솔직히 1등급이 4%잖아요. 그러면 54만 명 중에 4%면 약 2만 명. 44만 명 중에 4%면 16,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4,000명의 급간 차이가 나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저를 점점 완화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들이 최저를 못 맞춰요, 다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실제 저걸 보여드릴 건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금 논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세 번째는 정시 비율을 늘리고 있거든요. 정시 비율을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과랑 종합이 줄고 있어요, 지금. 근데 논술은 점점 늘리고 있거든요. 어머니들 A3 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증감 맨 위에 잘 안 보이실 텐데 늘어나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이 늘어나는 이유가 앞으로 대학별고사, 본고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줄어든 대학들이 있는데 건대 같은 경우 많이 줄었죠. 그죠? 89명인데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줄었는지.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선택형 수능 여파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도입된 지 벌써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안정화되는 추세라서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걸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대부분의 가고 싶은 대학, 우리가 주요 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들은 올해부터 거의 논술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신이 얼마든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없는 대학이 어디냐면 중앙대가 있습니다. 중대는 아주 뚝심 있게 교과를 반영하고 있는데 어머님들 혹시라도 N수생 어머님들 계시나요? N수생 어머님들 계신가요? 다 고3이신가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중대를 가고 싶은데 만약에 출결에 결석이 있다 하면 감점이 들어가거든요. 결석이 하나당 거의 1점씩 감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석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재밌는 점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작년에 입학처에 전화해서 올해 입학처에 전화해서 알아봤는데 중대는 결석만 반영해요.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 상관없이 뭐만 반영하냐면 결석만 반영해요. 그런데 문제 있는 대학이 있어요. 동국대는 모두 반영합니다. 결석이든 지각이든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아무튼 중대를 지원하고 싶으신 자녀님을 부모님이라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올해 사실 최저 학력 기준이 변한 대학은 별로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어디냐면 한양대학교예요. 한양대학교는 강화를 했거든요. 최저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최저를 강화했는데 원래 없었어요. 인터칼리지, 자유전공이라고 부르거든요. 인터칼리지가 뭐냐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자유전공 대학들이 있거든요. 올해도 늘어날 거예요. 지금 이게 전형 계획이라서 바뀔 건데 자유전공, 무전공 전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면 한양대, 또 어디냐면 건대, 또 뭐 외대 이런 대학들이 자유전공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그 학과마다 이름이 좀 다르긴 한데 한양대는 인터칼리지, 건국대는 KU 자유전공, 외대는 무슨 계열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계열 단위 모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양대는 2008학년도 통합논술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최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라고 불렀냐면 천하제일 논술대회라고 불렀어요. 과거 시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최저가 없어서 모두가 시험 보러 가요. 그랬는데 올해부터 아마 세계학 7이 생기면서 약간의 변별력이 생겼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완화한 대학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이화여대. 이대가 세계 영역합 6등급에서 뭘로 내렸냐면 국어를 포함한 2개 영역 5등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더해서 5가 나와야 되고, 또 가고 싶은 학과인 국제학부 중에 스크랜튼 학과는 국어를 포함해서 5등급이 나와야 되고, 영어도 2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최저를 충족하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스크랜튼은 가게 되면 영어로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 2등급 이내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잘 없을 텐데
학교폭력 관련 사항 평가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전형, 논술 전형뿐만 아니라 교과, 종합, 논술, 정시도 마찬가지로 실기 실적에도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연대 같은 경우 1호 조치를 받으면 1점 감점, 2호 조치를 받으면 마이너스 5점 감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되게 안 커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논술에서 내신의 영향이 0.04점 이러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점수고 성대는 아예 선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호 조치가 되게 가벼운 조치예요. 되게 가벼운 조치고 2호 조치도 되게 가벼운 조치거든요. 물론 피해 학생에게는 좀 안타까운 결과일 수 있겠지만 1호에서 2호는 솔직히 그냥 싸움도 아니고 말싸움도 아니고 그냥 판단했을 때 약간 잘못했으면 1호 조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학생이 저게 1호 조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서. 자, 그러면 요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요거가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질 경쟁률 자료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실제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어머님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고 안 나와 있는 자료들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몇 개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두 개 합 7대학인 성신여대는 최저 충족률이 61% 정도 되고요. 두 개 합 5대학 잘 맞출 것 같잖아요. 두 개 합 5 정도면. 그러면 건대 같은 경우 절반밖에 못 맞추고요. 놀랍게도 동국대 보이시나요, 어머님? 32%밖에 못 맞춰요. 같은 동국대, 건대 둘 다 최저가 똑같은데 건대는 55%가 맞추고 동국대는 32%밖에 못 맞춥니다. 그래서 건대나 동대나 비슷하다 생각하면 동대를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건대가 높은 이유는 수험생 선호도가 워낙 높아서 그래요. 수험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요즘 건대거든요. 그리고 연대, 건대, 또 어디? 홍대 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 같고 밑에 두 개 합 5대학 중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경희대학교는 탐구를 평균으로 반영해요. 이게 작년부터 강화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경희대가 원래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 대학이 했을 때는 60% 정도 됐거든요. 55% 정도. 근데 채점하기 너무 힘들어서 36% 내린 거예요. 최저를 강화한 거예요. 탐구를 평균으로 반영하도록. 이러면 소수점을 절사 안 하고 1.5등급,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을 받으면 그냥 2등급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탐구 평균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모두의 대학. 논술을 준비하면 보통은 한 번쯤은 준비해보고 생각해볼 대학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외대는 두 개 합4만 맞추면 28%,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실상 싸움은 보이시죠? 11대 1 정도만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어를 포함, 인기학과를 포함한 거고요. 저는 외대에 가는 게 목표예요. 외대에만 가면 돼요. 라고 하면 동양어를 지원하면 한 자릿수 경쟁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양어도 괜찮고요. 밑에 마지막으로 중대 같은 경우는 세계 합 6인데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반영해서 22% 정도만 맞추거든요. 그러면 중대도 역시나 실질 경쟁률이 16.9대 1인데 이거는 중대에 인기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들으면 다 아실 텐데 심리, 중대 심리, 또 공공인, 법학, 공공인재, 또 뭐 있냐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옛날 신문 방송이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요 세 학과가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요 평균을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문교양대학은 10대 1 안팎의 경쟁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중대를 가는 게 목표면 최근에 자유전공이 생기면서 대학들의 변화가 뭐냐면 보통은 들어가게 되면 거의 다 복수 전공을 허락합니다. 복수 전공, 또 전과가 쉬워요. 그래서 대학에 일단 가는 게 목표라면 낮은 학과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바꾸는 게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서강대는 무조건 들어가면 복수 전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학점으로 자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대에 다니는데 나는 중대 철학으로 들어왔어. 근데 심리로 가려면 4.2, 4.3 이상의 학점을 맞아야 돼요. 되게 높은 학점을 맞아야 되는데 서강대는 학점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 자기가 배우고 싶은 학과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복수 전공 4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졸업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어머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모집 요강이라는 걸 5월에 보통 발표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자세한 사항들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건데 지금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드린 A3 용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직 전형 계획이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전형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모집 요강이 만약 확정이 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에 연대 자연계열 논술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때 수시 모집 요강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다. 모집 요강이 한번 확정되면 되게 바꾸기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면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작년 5월에 대격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자유전공을 늘리면서 대학들이 학과를 통폐합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어제 열심히 만든 거거든요. 어제 전형계획 눈이 빠져서 만들었는데 눈이 빠져가면서 만들었는데 밑에 학과에 모집 인원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어머님들. 보통은 원래 이 인원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작년에 요 세 학교가 자유전공 학과를 만들면서 각 학과에 있는 인원을 1명, 2명씩 싹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전공에 다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유전공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다들 자유전공 하고 싶겠죠. 아무래도 학과를 고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가서 복수전공 할 수 있으니까 꼭 자유전공을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한양대 같은 경우 자유전공, 인터칼리지는 수리가 들어가요. 또 마찬가지로 건대도 수리가 들어가요. 외대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서 요 수리 영역에 자신이 있다면 자유전공을 넣어도 되지만 수리 영역에 자신이 없다면 그냥 일반 인문 논술 지원에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대히트상에 들어보셨나요, 어머님들? 성대에 올해부터 인문 논술로 자연계열 학과를 선발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인문 논술로 어느 대학을 모집하냐면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공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학과를 쓸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학과는 대기업의 삼성이죠. 모기업인 삼성의 취직이 거의 보장되는 학과입니다. 근데 인문 논술로 뽑습니다. 수학 안 보고요. 내신 안 보고요. 인문 논술 100% 전형을 뽑습니다. 하지만 최저가 좀 세요. 3합 5예요. 근데 국수 0, 탐탐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탐구 1등급 1등급, 국어 4등급 가능합니다. 4등급 안 되지. 3등급 되겠죠. 3등급. 나머지 대학들은 여기는 3합 6. 그래서 성대 괜찮죠. 자연과학 공대 중에서도 성대 공대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문논술 지원을 하는데 취업이 안 될까 봐 걱정이야 라고 한다면 적극 지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더 늘릴 것 같은데 반도체학과 첨단 산업학과가 또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내년 이후에는. 그러면 더 몰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민대가 다시 논술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다시 만들어서 인문논술이 생겼는데 인문논술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77명인가 76명 정도 되는데 요 비슷한 대학들이 있거든요. 숭실대, 세종대, 아니면 단국대 이런 대학들의 경쟁률이 좀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대학교 가까우면 지원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대, 따님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여대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대가 올해 최저를 완화했잖아요. 근데 보통 이대는 최저가 3합 6이 올해까지 3합 6이었거든요. 3합 6이라는 소리는 이대는 실질 경쟁률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대학이 있었거든요. 어디냐면 중대가 있죠. 중대 이대 붙으면 어디 갈래? 하면 요즘 다 중대 가겠지만 옛날에는 약간 고민하다는 세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제 여자 사람 친구들은 중대를 갈지 이대를 갈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 중대를 고르는데 그때 중대가 3합 6이었어요. 그러면 중대 실질경 최저 충족률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중대가 이때 10%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바꿔주는 이상한 걸 해서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10% 정도 맞췄거든요. 그러면 이대는 최초 경쟁률이 30대 1 안쪽입니다. 그러면 최저를 맞추는 인원이 아마도 5대 1에서 8대 1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최저를 완화했으니까 조금 떨어지겠죠. 조금 올라가겠죠. 실질 경쟁률이. 그런데 거의 다 인문계열 어머님들이실 텐데 국어를 누가 잘하게요, 보통? 자연계열들이 잘하거든요. 요거는 수능에 나와 있어요. 수능 내일 모레 수능 통지표가 발송이 되면 분석 결과도 나오거든요. 누가 얼마나 받고 어느 전형에서 얼마나 갔는지 나오는데 올해 9월 모의평가에 국어 영역 1등급 비율 중에 자연계열, 그러니까 사회탐구 말고 과학탐구를 고른 학생들이 70% 이상입니다. 8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6월은 더 높았어요. 80% 이상이 자연계열만 맞췄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대가 최저를 낮추긴 했지만 국어를 반드시 포함시키면서 아직은 갈만하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실질 경쟁이 아직 여전히 낮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형을 말씀을 드렸고 이게 끝인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은 논술이 미리 준비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보통은 저희가 논술을 시작하는 시기가 2월, 6월, 9월 수능 후로 나뉩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2월에 한 30%가 시작해요. 재수 정규반을 포함해서 30%가 시작을 하고 6월에는 보통 6월에 모의평가를 보고 나는 교과랑 종합을 못 가고 정시로도 어렵겠다 하고 논술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여기 20% 하면 초과되죠. 15%. 그리고 수능 끝나고 5%가 옵니다. 수능 끝나고 하루 배우려고 와요. 그러면 논술은 사실 늦어도 언제는 시작해야 돼요. 빨리 시작할수록 좋겠지만 왜냐면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건 늦어도 6월에는 시작해야 돼요. 늦어도 가급적이면 9월 이후에도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6월 이전에는 시작을 하셔야 그나마 학생들이 좀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